어머니, 법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익 후견인 선임 결정 났대. 뭐라고요? 그럼 저희는요? 너희는 아무 권한도 없어. 내 집도, 내 통장도, 내 연금도 전부 공익 후견인이 관리하게 됐어. 준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엄마 모시려고 애썼는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7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셨다고 가정부 부려먹은 거 아니고? 여러분, 제 이름은 신미자입니다. 71살.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 순간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건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아직 엄마였습니다. 준호의 엄마, 손주들의 할머니. 하지만 그게 전부였죠. 새벽 4시 50분.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알람도 필요 없어요. 몸이 기억하거든요. 5시 정각까지 일어나지 않으면 며느리한테 잔소리를 들으니까요. 어머님, 아침 준비 늦으시면 안 돼요. 애들 학교 가는 시간 있잖아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도시락 3개를 싸고 아침상 차리고 빨래를 돌리고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어머니 거랑 우리 거랑 완전히 분리해서 해주세요. 요즘 노인 냄새 나면 애들이 놀림 받는데요. 부탁드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노인 냄새. 한 집에 살면서 빨래를 따로 해야 한다니. 그리고 어머니, TV 소리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아침부터 시끄러워 죽겠어요. 볼륨 5단계, 거의 들리지도 않는 소리였는데도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 71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71번째 생일. 아침부터 평소처럼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어요. 아무도 축하한다는 말이 없었지만 뭐 익숙했습니다. 오후쯤 되었을 때 지연이 큰 검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좀 보세요. 봉투 안에는 제 옷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어머님 옷이요. 전부 다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제 버리셔야죠. 제가 20년 동안 아껴 입던 옷들이었습니다. 낡긴 했어도 깨끗했어요. 아직 입을 만한데.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옷 입고 손주들 학교 행사 오시면 창피해해요. 뭐? 다른 할머니들은 다 깔끔하게 입고 오시는데 어머님만 이런 옷 입고 오시면 애들이 놀림 받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머님 냄새가 좀.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애들이 친구들 데려오기 싫어하지 않을까요? 내가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 이 옷들도 다 버리시고 제가 인터넷으로 몇 벌 주문해 드릴게요. 그거 입으세요. 지연은 그 쓰레기 봉투를 제 침대 위에 던지고 나갔습니다. 제 71번째 생일 선물은 쓰레기 봉투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봉투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준호야. 겨우 아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왜요, 엄마? 새벽 4시인데. 나 가슴이 너무 아파. 준호가 일어나더니 지연을 깨웠습니다. 여보, 엄마가 어디 아프대? 지연이 짜증스럽게 일어나 제 방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가슴도 아프고 숨이 안 쉬어져.
아니, 또 소화불량 아니에요? 지난달에도 그러시더니 괜찮았잖아요. 이번은 달라. 진짜 이상해. 어머님, 지금 새벽인데 응급실 가면 돈 엄청 나와요. 아침까지 참으시고 동네 병원 가세요. 안 돼. 정말. 그때 제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데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진짜 이상한 것 같은데. 119 불러야 할까? 119 부르면 나중에 돈 청구되잖아. 내가 차 가져올게. 차로 병원까지 가는 30분이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협심증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입원해야 해요? 당연하죠. 최소 일주일은 관찰해야 합니다. 준호와 지연이 복도에서 나눈 대화를 저는 들었습니다. 일주일이나? 입원비 얼마야? 일주일이면 200만 원은 나올 거야. 휴, 어머님 연금에서 빼야겠네. 그리고 여보, 나 오늘 중요한 약속 있어. 병원 못 있어. 나도 회사 가야 하는데.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보호자분, 입원 수속하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당분간 보호자가 상주하셔야 합니다. 상주요? 저희 둘 다 일해야 해서. 환자분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누군가 계속 지켜보셔야 해요. 준호와 지연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결국 그들은 입원 수속만 하고 둘 다 떠났습니다. 엄마, 우리 일 끝나고 저녁에 올게요. 71세 심장병 환자를 응급실에 혼자 남겨두고 그날 밤 저는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일주일 뒤 퇴원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혼자 집에 왔어요. 준호도 지연도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또다시 제 생일이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도착한 그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생신이시죠? 저녁에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가 제 생일을 챙긴다니. 그래도 아직 사람 마음이 있구나. 내가 병원에 있는 걸 보고 뭔가 느꼈나 보다. 저녁 시간, 식탁에 미역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주들도 있고 준호도 있었어요. 할머니 생신 축하해요. 엄마 생신 축하합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미역국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는데 너무 짜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아, 이거 어머님 짜게 드셔서 제가 소금을 좀 많이 넣었나 봐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먹고 있었거든요. 너희들은 안 짜? 저희 건 괜찮은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그릇에만 소금을 더 넣은 거였어요. 어머님, 드시기 싫으시면 안 드셔도 돼요. 어차피 대충 끓인 거라. 대충? 네, 어머님이 항상 해주셨으니까 제가 한 번쯤은 해드려야 한다고 준호 씨가 그래서요. 근데 진짜 귀찮더라고요. 미역국 하나 끓이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저는 그 짠 미역국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눈물인지 국물인지 모를 게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설거지는 어머님이 하실 거죠? 저는 생일상 차렸으니까 공평하게 나눠서 해요. 생일날 저는 짠 미역국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 발걸음을 멈췄어요. 준호와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노트북을 보며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여보, 이거 봐. 요양원 한 달에 200만 원이야. 200만 원? 비싸네. 근데 어머님 연금이 150만 원 나오잖아. 우리가 50만 원만 보태면 돼. 그래도 50만 원이면. 그리고 여보, 중요한 게 또 있어. 뭔데? 어머님 나이가 71세잖아. 통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85세 정도니까 앞으로 14년? 응, 14년이면 요양원비가 총 3억 3,600만 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제 남은 수명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님 집이 5억이잖아. 연금 적금 합치면 6억 정도 되고, 그럼 요양원비 빼면 우리한테 2억 7천 정도 남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어머님이 더 오래 사시면, 그럼 돈이 다 떨어지잖아. 그럼 우리가 부담해야 하고,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너무 오래 사시면 곤란한 거지. 그렇긴 한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사실이잖아. 우리도 애들 대학 보내야 하고 집 사야 하고 어머님한테 6억 다 써버리면 우리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장례 비용도 계산해 봤어. 뭐? 간소하게 치러도 500만 원은 들어. 근데 어머님 친척들이 많잖아. 제대로 하려면 2천만 원은 잡아야 해. 장례비까지. 당연하지. 미리 계산해 놔야지. 보험은 없으시고 결국 우리 돈으로 해야 하니까 제 장례식 비용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데. 참, 그리고 여보. 49제는 안 지내도 되지? 49제요? 요즘 누가 그런 거 해? 그냥 화장하고 납골당 모시면 끝이지. 49제까지 하면 또 돈 나가잖아. 그렇긴 하네.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빨리 죽으면 2억 7천. 늦게 죽으면 손해. 나는 지금 돈으로 계산되고 있구나.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딸깍 소리를 내며 바뀌었습니다. 분노?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차가운 것. 결심. 저는 그날 밤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치매를 연기하려면 진짜 치매 증상을 알아야 해. 저는 며느리 몰래 도서관에 갔습니다. 알츠하이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초기 치매 자가진단법, 치매 환자 돌봄 가이드, 책을 읽으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초기 치매 주요 증상 1. 최근 일 기억 못함 오래된 기억은 생생 2. 같은 질문 반복 3. 시간 장소 혼란 4. 약속 잊어버림 5. 물건 위치 못 찾기 6. 요리 중 불 끄는 것 잊기 7. 돈 계산 어려워함 8. 성격 변화 의심 많아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1주차는 아주 약하게 시작합니다. 지연아,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어머님, 어제도 물어보셨는데. 수요일이에요. 아, 그랬나? 지연이 준호를 쳐다보는 표정을 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 2주차는 조금 더 강하게 하고요. 냉장고에서 간장을 꺼내려다 한참 멈칫했습니다. 지연아, 간장이 어디 있지? 어머님, 항상 있던 자리 냉장고 문짝에 있잖아요. 아, 여기 있었네. 어머님 매일 쓰시는 건데.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준호야,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엄마 삼겹살 먹기로 했잖아요. 30분 뒤. 준호야, 오늘 저녁 뭐 먹어? 엄마, 아까 말했는데. 삼겹살이요. 아, 그랬지? 지연이 준호 귀에 속삭이는 게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 진짜 이상하신 것 같아.
3주 차는 물건 잃어버리기. 일부러 안경을 이불 속에 숨겨두고는 내 안경이 어디 갔지? 분명 여기 뒀는데 30분 동안 찾는 척 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이불 속에 있잖아요. 어머, 여기 있었네? 내가 왜 여기 뒀지? 손주들도 이제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4주차는 약 먹는 것 잊어버리기. 아침에 혈압약을 먹는 척하고 손에 쥐고 있다가 몰래 버렸습니다. 어머님, 약 드셨어요? 응, 먹었어. 근데 여기 약이 그대로 있는데요? 내가 안 먹었나? 먹은 것 같은데.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주차는 결정타인 가습을 사건입니다. 이날은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오후 2시, 며느리가 외출하는 시간, 라면을 끓인다며 물을 끓였습니다. 불을 아주 약하게 켜두고 사고 날 정도는 아니게 방으로 가서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정확히 25분 후, 물이 거의 다 증발하고 냄비 바닥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올라오자 저는 뛰쳐나가 불을 껐습니다. 아이고, 깜빡했네. 때마침 지연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검게 탄 냄비, 연기 자욱한 주방. 라면 끓이다가 깜빡하고 방에 갔어. 어머님, 불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지연이 즉시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당장 와봐. 어머님이 불 켜놓고 까먹으셨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심각하게 대화했습니다. 여보, 이건 진짜 위험해. 우리 애들도 있는데. 병원 가봐야겠어. 치매 검사. 저는 방 문틈으로 그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5주. 딱 5주 만에 여기까지 왔어. 6주 차는 확신 주기. 이제 완벽한 치매 환자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루에 3번 같은 질문. 아침 먹고 아침 먹었어? 물어보기. 손주 이름 헷갈리기. 밤에 화장실 찾지 못하기. TV 리모컨 사용법 잊어버린 척하기. 준호와 지연은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엄마, 정말 치매 증상 같아요. 같이 병원 가요. 중요한 건 이중 플레이입니다. 집에서는 완벽한 치매 환자, 밖에서는 멀쩡한 심리자. 이 두 얼굴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제 앞에서는 완전히 정상이신데 정말 연기하시는 거예요? 네, 50년 전에 연극 배우였거든요. 대단하세요.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증명 가능합니다. 6주간의 연기.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준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습을 사건 후 3일. 엄마, 오늘 병원 가요. 준호가 저를 데리고 비병원 신경과에 갔습니다. 엄마, 검사 받으러 가요. 어디? 왜? 건강검진이에요. 차 안에서도 저는 계속 멍한 척 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왜 나왔어? 엄마,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준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비병원 진료실. 의사가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저는 일부러 한참 생각하는 척 했습니다. 7월? 지금은 10월인데요. 그럼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요일? 모르겠는데. 지금 몇 시쯤 된 것 같으세요? 아침? 오후 3시입니다. 의사가 종이에 뭔가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시계를 그려보세요. 저는 일부러 숫자를 틀리게 시계 바늘도 엉뚱한 곳에 그렸습니다. 15분 만에 검사가 끝났습니다. 의사가 준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님이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십니다. 치매요? 네. 치매 검사 점수가 19점입니다. 24점 이하면 치매 의심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치매 환자분들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아,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준호는 소견서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의학 소견서, 진단명 알츠하이머형 치매 의심, 소견은 인지기능 저하와 일상생활 지장 있음. 차 안에서 준호가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병원 다녀왔어. 엄마가 치매래. 진짜요? 확실해요? 의사가 그러는데 뭐. 소견서도 받았어. 그럼 이제 후견인 신청하면 되는 거네? 저는 뒷좌석에서 그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저는 이미 3주 전에 어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치매 검사 28점 정상, 뇌 MRI 이상 소견 없음, 종합 소견은 인지기능 정상. 그 진단서는 이미 법원에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B병원 vs 어대학병원. 준호가 데려간 B병원에서는 15분간이 검사와 가족 설명에 의존한 간단한 소견서, 제가 혼자 간 어대학병원은 2시간 정밀 검사와 뇌 MRI 검사, 혈액 검사 그리고 상세한 진단서. 법정에서 어느 쪽이 더 신뢰받을까요? 당연히 대학병원 정밀 검사입니다. 저는 이 모든 걸 계산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산책 월요일. 지연아, 나 산책 좀 다녀올게. 어머님, 길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알았어. 하지만 저는 산책이 아니라 지하철을 타고 법률구조공단으로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123번 민원인분, 이번 상담실로 들어오세요. 젊은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치매는 아닌데요. 치매인 척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1시간 동안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쓰레기 봉투 생일 선물, 응급실 방치, 짠 미역국, 그리고 장례식 계산서까지.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어르신이 지금 정신이 멀쩡하시다는 걸 증명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 어르신 의사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죠? 일단 정밀 정신과 검사를 받으세요. 대학병원에서요. 그리고 이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해요. 변호사가 리스트를 적어주었습니다. 준비 서류 목록. 첫 번째, 정신과 정밀 검사 결과 치매 검사, 뇌 MRI. 두 번째, 최근 3년간 금융거래 내역. 세 번째, 부동산 등기부등본. 네 번째, 가족관계 증명서. 다섯 번째, 주민등록등본. 마지막으로 학대 증거 녹음, 일기 등. 이거 혼자 다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르신, 용기 내셔서 다행입니다. 두 번째 산책, 수요일 대학병원 정신과. 산책 다녀올게. 네, 어머님. 저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할머니, 오늘은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치매 검사를 받고 싶어서요. 가족분이 같이 안 오셨네요? 혼자 왔어요. 의사는 2시간 동안 저를 검사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시계 그리기, 계산 문제, 뇌 MRI까지.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상입니다. 치매 소견 전혀 없습니다.
정말요? 네. 71세 치고 인지 능력이 오히려 평균 이상이에요. 혹시 걱정되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요. 확인하고 싶어서요. 진단서를 받아들고 나올 때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멀쩡해. 나는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어. 세 번째 산책인 금요일에는 은행에 갔습니다. 며느리 몰래 20년치 통장 거래 내역을 뽑았습니다. 은행원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240페이지예요. 진짜 다 필요하세요? 네, 다요. 집에 돌아와 밤새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준 생활비 매달 50만 원 곱하기 240개월은 1억 2천만 원. 손주 학원비 매달 30만 원 곱하기 120개월은 3,600만 원. 명절 용돈과 경조사비는 총 2천만 원. 총 1억 7,600만 원. 제가 20년 동안 퍼준 돈이었습니다. 네 번째 산책은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구청에 갔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었습니다. 집이 제 명의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섯 번째 산책은 수요일에 다시 법률구조공단에 갔어요. 준비한 서류를 변호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르신, 완벽하게 준비하셨네요. 이제 뭘 하죠? 공익후견인 선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어르신이 직접 신청하시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어르신은 의사 능력이 완전하시니까요. 변호사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신청 이유. 신청인은 현재 아들 내외와 동거 중이나 경제적 착취와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이 후견인이 될 경우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위험이 있어 공익후견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 저는 떨렸지만 확신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어느 날 준호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도장 좀 찍어줘. 이게 뭔데? 엄마 대신 내가 병원이나 은행 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엄마 편하라고. 저는 멍한 척하며 서류를 받습니다. 금융거래 대리인 지정 동의서, 성년 의견 심판 청구를 위한 사전 동의서, 부동산 처분 위임장. 완벽했습니다. 제가 치매 판정만 받으면 제 모든 재산이 준호 손에 넘어가는 서류들. 알았어. 찍을게. 도장을 찍으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준호야. 나는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였어. 법원에는 이미 제가 직접 작성한 공익후견인 선임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었거든요. 어머니, 오늘 병원 가요. 치매 검사 받으셔야 해요. 병원 가는 날 저는 최고의 연기를 펼쳤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왜 온 거야? 어머님, 병원이에요. 검사 받으러 왔잖아요. 의사 앞에서도 완벽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요일? 글쎄, 월요일?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그리고 지금 몇 시쯤 되는 것 같으세요? 아침? 오후 3시입니다. 의사가 준호를 부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십니다. 준호와 지연의 얼굴에 묘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됐다는 표정.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저는 그 병원 가기 일주일 전에 다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걸. 그 진단서는 이미 법원에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준호 앞으로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성년 의견 심판 사건 관련 법원 출석 통지서. 엄마, 법원에서 연락 왔어요. 후견인 심판 날짜 잡혔대요. 그래. 언제래? 다음 주 금요일이요. 지연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거의 다 된 거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통지서에는 신청인이 총 2인이라고 적혀 있다는 걸. 법원 가는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더 멍한 척 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어머님, 법원 가는 거 잊으셨어요? 법원? 왜? 지연이 준호를 쳐다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조금만 더 참아. 법원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어요. 작은 심판실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 성년 의견 심판 신청이 2건 들어와 있네요. 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나는 아드님이 어머님을 위해 제출하신 후견인 신청이고요. 다른 하나는 신미자님 본인이 직접 제출하신 공익 후견인 선임 신청입니다. 그 순간의 침묵 아직도 기억합니다. 지연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준호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7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어머님, 치매. 나는 치매가 아닙니다. 지연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지난 몇 달 동안은 연기했어. 전부 다. 판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신미자님, 왜 공익 후견인을 원하십니까? 저는 준비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판사님, 저는 30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청소, 서빙, 공장, 간병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5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집 등기부등본입니다. 2003년 11월 12일 신미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20년 전 아들이 결혼했을 때 같이 살자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도 보고 가족과 함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는 가족이 아니라 무료 가정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님, 제가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20년간 제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판사님께 서류를 넘겼습니다. 여기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 보이시죠? 매달 50만 원씩 며느리 통장으로 이체한 게 240회. 손주 학원비 매달 30만 원씩 120회. 명절 용돈과 경조사비가 2천만 원. 총액이 1억 7,600만 원입니다. 지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20년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거든요. 이건 제 병원 진료 기록입니다.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작년 10월 협심증으로 응급실에 갔을 때 보호자 란이 비어 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제 도장만 찍혀 있어요.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판사님, 이건 제가 녹음한 파일입니다. 제가 준비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나이가 71세잖아. 통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85세 정도니까 앞으로 14년? 14년이면 요양원비가 총 3억 3,600만 원. 법정에 준호와 지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요양원비 빼면 우리한테 2억 7천 정도 남는 거지. 근데 만약에 어머님이 더 오래 사시면 돈이 다 떨어지잖아. 그럼 우리가 부담해야 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너무 오래 사시면 곤란한 거지.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건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녹음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참, 그리고 여보. 49제는 안 지내도 되지? 요즘 누가 그런 거 해? 그냥 화장하고 납골당 모시면 끝이지. 지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이제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저는 2개의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왼쪽은 아들이 데려간 비병원 소견서입니다. 비병원 10월 15일. 검사 시간은 15분 간이검사에 치매검사 19점으로 치매 의심 진단을 받았고요. 오른쪽은 제가 혼자 간 어대학병원 정밀 검사 결과입니다. 어대학병원 9월 20일. 검사 시간은 2시간 정밀 검사, 그리고 뇌 MRI, 혈액 검사까지 하고 치매 검사 28점으로 정상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날짜를 보세요. 제가 3주 먼저 검사받았습니다. 판사가 2 서류를 비교하며 물었습니다. 심리자님, 그럼 비병원에서는 왜 치매 판정이 나온 겁니까? 제가 연기했습니다. 연기요? 네. 저는 50년 전 연극 배우였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후견인 신청을 하려는 걸 미리 알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녹음한 게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제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증명받고 법원에 공익 후견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 후에 아들이 데려간 병원에서는 일부러 치매 환자처럼 행동했습니다. 판사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하셨군요. 7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지켰습니다.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엄마를 생각해서 제가 끊었습니다. 생각? 5억짜리 집값 생각했지. 엄마, 아파트 재건축되면 8억 되는 거 계산했지?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내가 수술받고 온 다음 날 집안일 시킨 게 나를 생각해서야? 39도 열 나는데 저녁 준비시킨 게 나를 생각해서야? 준호가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지연 씨. 네. 당신 나보고 노인 냄새 난다고 빨래 따로 하라며? 지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가정부한테도 그렇게 안 해. 가정부는 월급이라도 주잖아. 저는 당신 친정에서 얹혀 살 때 당신 어머니한테 그렇게 해봐. 해봐.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2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생활비 매달 50만 원씩 받아간 거 다 어디 썼어? 내 연금 150만 원에서 30만 원씩 가져간 거 알아. 다 알아. 준호가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그걸 어떻게 해? 통장 정리했어. 20년치. 법원에 다 제출했어.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의학적 증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심리자님께서 제출하신 어대학병원 정밀 검사 결과를 보면 판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검사일자 2024년 9월 20일. 검사 내용 치매 검사, 뇌 MRI, 혈액 검사. 검사 시간 총 2시간. 담당의 신경과 전문의 3인. 결과 정상 인지 기능, 치매 소견 없음. 반면 아드님이 제출하신 비병원 소견서는 검사일자 2024년 10월 15일. 검사 내용 간이 인지 검사만. 검사 시간 15분. 판사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더욱이 어대학병원 검사가 3주 더 앞선 시점입니다. 의학적으로 3주 사이에 정상에서 치매로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준호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비병원 소견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금융거래 내역을 보겠습니다. 판사가 통장 내역을 넘겼습니다. 신미자님이 20년간 아드님 가정에 지원한 금액이 1억 7,600만 원. 여기에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아드님,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관리하려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 판사가 녹음 파일을 언급했습니다. 신미자님께서 제출하신 녹음 파일에서 어머님이 너무 오래 사시면 곤란한 거지. 이런 발언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연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민법 제9조의 2에 따르면 피후견인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직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이나 녹음 내용으로 볼 때 아드님이 후견인이 될 경우 명백히 피후견인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됩니다. 판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신미자님은 어대학병원 정밀 검사 결과 의사 능력이 완전합니다. 민법 제959조의 제1항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본법원은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신미자님의 공익후견인 선임 신청을 인용합니다. 아드님 준호 씨의 성년 의견 심판 청구는 기각합니다. 공익후견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익후견지원센터를 선임합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7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와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법정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준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엄마가 아니라 신미자니까요. 법원을 나오는데 지연이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당신들이 나한테 한 것처럼. 저희가 어디 가서 살아요? 장인 장모님 계시잖아요. 가서 똑같이 해보세요. 뭐가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라고. 아, 그리고 빨래는 따로 하고요. 노인 냄새 나니까. 지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준호야. 네. 너는 나쁜 아들은 아니야. 그냥 계산적인 아들이지. 엄마. 집값, 연금, 재산. 다 계산했잖아. 엄마 치매 걸리면 얼마 남을까? 요양원 비용 얼마나 나올까? 죄송해요. 사과는 필요 없어. 그냥 앞으로 내 힘으로 살아봐. 그럼 엄마는 나는 이제 신미자로 살 거야. 누구 엄마도 아니고 누구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냥 신미자로. 법원 판결 후 일주일 만에 저는 이사했습니다. 작은 원룸. 15평? 하지만 제 이름으로 된 제 공간이었습니다. 공익후견인과 함께 재산을 정리했어요. 신미자님 아파트 매각대금 5억 2천, 예금 8천만 원, 그리고 월 연금 15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 의료비 예비비 100만 원을 책정하겠습니다. 네.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웃었습니다. 있어요. 50년 전에 하던 거 동네 문화센터 게시판에서 봤습니다. 실버 연극단 단원 모집. 오디션장에 갔을 때 다들 놀랐어요. 할머니, 연기해보신 적 있으세요? 50년 전에. 조금. 대본을 받아들고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50년 전 그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연기하실 때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시네요. 진짜 배우 같아요. 합격했습니다. 71세에 다시 무대에 서게 되었어요. 3개월 후
첫 공연 날. 작은 복지관 강당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였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저는 71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대사였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제 이름으로 살겠다고. 제 이름은 신미자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봤어요. 맨 뒷줄에 준호가 앉아 있는 걸. 혼자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니, 신미자 배우님. 저는 웃었습니다. 배우는 무슨, 아까 그 대사, 진짜 엄마 이야기였죠? 응. 준호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 엄마 이름을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엄마만 했지. 신미자라는 이름이 오늘 처음으로 크게 들렸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아줘서 고맙긴 한데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어. 알아요. 그럴 자격도 없죠. 그냥 가끔 공연할 때 보러 와도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표 사고 와. 무료 입장 없어. 준호가 처음으로 제대로 웃었습니다. 지금은 공연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어요. 작은 원룸에서 아침에 일어나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일주일에 3번 연극 연습을 가고 주말에는 공연을 합니다. 준호는 약속대로 가끔 공연을 보러 와요. 표를 사고요. 지연은 오지 않습니다. 어색해서 못 오겠다고 하더군요. 손주들은 방학 때 하루 놀러 왔어요. 할머니, 여기 너무 좁은 거 아니에요? 응, 좁아. 근데 할머니 거야. 할머니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공간이지. 할머니 행복해 보여요. 그 말이 제일 기뻤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지연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저 안녕하세요. 지연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저희 전셋집에서 살고 있어요. 좁지만 그래도. 그래.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 나 그 이야기 다시 하고 싶지 않아. 네. 그냥 지연 씨 인생 지연 씨가 살고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알겠습니다. 지연이 돌아서서 가는데 제가 불렀습니다. 지연 씨. 네. 혹시 나중에 지연 씨 어머니 모시게 되면 내가 당한 것처럼은 하지 마세요. 지연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도 저는 작은 원룸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봐요. 71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50년은 남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 겨우 제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을까요? 아니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며칠 전 준호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엄마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미자 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아침밥, 도시락, 청소, 빨래. 그 모든 게 공짜가 아니었는데. 엄마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고, 무대 위의 배우였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엄마, 아니 신미자님, 행복하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과입니다.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후련해서. 다음 달에 새 공연이 있습니다. 제목은 신미자, 71세의 독립. 제 이야기를 각색한 연극이에요.
연출가가 물었습니다. 신미자님, 이 연극으로 뭘 전하고 싶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기 이름으로 살라고.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로만 살지 말고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기 전에 되찾으라고. 혹시 지금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의 시어머니로만 불리고 있나요? 거울을 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사세요. 71세도 늦지 않았습니다. 80세도 90세도 늦지 않아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무료 서비스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가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에는 더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